저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뭐? 제사상 앞에서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요. 26년 동안 이 집 제사 혼자 준비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제사상 가장자리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저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쾅하고 거대한 제사상이 엎어졌어요. 제사상 위에 있던 음식과 과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조상님께 올릴 제사상에! 어머님, 아버님, 저는 며느리였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26에 시집와 쉰둘이 되도록 1년에 10번 제사 음식 30가지를 혼자 해온 여자. 첫째 며느리는 의사라 바쁘고, 셋째 며느리는 아이 핑계로 빠져나가고, 시부모는 그런 며느리들과 온천을 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있으니 우리는 편하다. 조용하던 둘째 며느리가 결국 제사상을 엎어버린 이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며느리 순자 씨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동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26년 전 4월이었습니다. 벚꽃이 지던 주말, 순자는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시댁 대문 앞에 처음 섰습니다. 26살이었죠. 전날 밤 친정 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집 가면 참아야 한다. 웃어야 한다. 내가 잘해야 한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었죠.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세상 모든 며느리가 다 그렇게 산다고 믿었으니까요. 경기도 외곽, 낮은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 안쪽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이 넓었어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고추가 엮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환영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들어오거라. 부엌. 위치부터 알아둬야지. 첫날부터였어요. 결혼식 다음날 새벽 6시, 순자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엌에 섰습니다. 전날 밤 긴장과 설렘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잔 터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꼭 국이 있어야 한다.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그리고 반찬은 3가지 이상. 순자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국 하나, 반찬 3가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둘째가 눈치가 빠르구나. 그 말에 순자의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칭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6살의 순자는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힘이 났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그 믿음을 품은 채로 순자는 26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의 제사는 1년에 10번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 시할머니 기일, 시아버지 형님 기일, 그 형님 부인 기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의 기일이 달력 곳곳에 박혀 있었죠. 결혼 첫 해에 순자는 수첩에 날짜를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잊을까봐 한 달 전부터 준비 목록도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그 수첩을 보고 흡족해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야무지다니까. 제수 음식은 30가지가 넘었습니다. 탕국, 삼색나물, 포, 적, 전, 매, 갱, 과일. 어동육서, 홍동백서, 배열을 하나도 틀리면 안 됐죠. 순자는 첫 제사를 앞두고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도라지는 이틀 전에 불려서 쓴맛을 뺐고 고사리는 전날 삶아서 양념해 두었어요. 전 재료는 크기를 맞춰 전날 밤에 다 썰어 두었습니다. 제사 당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한 시간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시누이가 와서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와 수다를 떨었죠. 첫째 며느리 정숙은 바쁘다고 오지 않았고 셋째 며느리 미라는 오긴 왔지만 앞치마를 두르는 신용만 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미란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혼자 12시간을 동동거리며 일했어요. 밤 12시가 다 됐을 때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32가지 음식이 배열대로 놓였어요. 순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발바닥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손 검지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는데 반창고를 붙일 틈도 없이 행주로 동여맨 채로 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상이 완성됐으니까요. 제대로 해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제복을 갖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상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아가야, 당국에 재료가 부족한 것 같구나.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수저 하나 빠졌다. 순자는 달려가서 수저를 가져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시누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참 부지런하다. 그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26살의 순자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만 들어도 순자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죠. 순자야, 오늘 아버지가 갈비찜 드시고 싶다신다. 그 말 한마디면 순자의 주말은 사라졌습니다. 사려고 했던 아이들 운동화는 다음 주로 미뤄졌죠. 가고 싶었던 친정, 나들이도 접었습니다. 장을 보고 고기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무와 감자를 손질하고 불 앞에 2시간을 서서 졸였어요. 영수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제 방에서 놀았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어 상이 차려지면 시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끓인 갈비찜이 최고야. 영수는 그 옆에서 수저를 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순자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술상도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면 안방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 시각에 맞춰 두부김치와 북어포, 막걸리 한 주전자가 반드시 상 위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술안주도 돌아가며 다양한 메뉴로 해드려야 했죠. 딱 한 번 순자가 몸살로 40도 가까운 열이 오르던 날 술상이 10분 늦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방 문을 열고 나오셔서 주방 앞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그래도 술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 병원비도 순자가 감당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던 해 순자는 영수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영수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첫째 형네는 형수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했어요.
순자는 그날 밤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기까지 1시간이 걸렸죠. 손을 들었다가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고 오빠는 이틀 뒤에 돈을 붙여줬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수술 때도 똑같이 반복됐죠. 2번 모두 순자 혼자 감당했습니다. 영수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지인들이 집에 놀러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손이 빠르니까 뭐든 혼자 해도 괜찮아요. 제가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순자는 주방에서 국을 젓다가 귀가 빨개졌습니다.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 들었을 때는 익숙했습니다. 5번째, 10번째가 되면서 순자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 하라는 선고였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앞으로도 안 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서러울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억울할 때는 더 열심히 닦고 끓이고 부쳤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52살이 됐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것이 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무릎 정기검진이라 오전 내내 자리를 비울 거라고 했죠. 순자는 혼자 시댁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걸레를 빨아 마루를 닦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묵은 때를 솔로 긁어냈습니다. 26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공간을 기억하고 머리는 그냥 따라가는 시기였죠. 안방 청소 차례가 됐습니다. 순자는 먼지떨이로 서랍장 위를 훔쳤습니다. 그러다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닫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서랍 안쪽에 영수증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병원비 영수증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온천 리조트였습니다. 2인실 2개,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순자는 날짜를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시할아버지 기일 다음 날이었죠. 순자가 밤 12시까지 혼자 제사 음식을 만들고 이른 아침부터 뒷정리를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름 얼룩을 닦아내던 그날, 4사람은 온천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증 뒤에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반으로 접힌 사진을 펼치는 순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 신우이, 그 옆에 정숙, 맨 끝에 미란이었죠. 노천탕 앞에서 4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른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평소에 무릎이 아파서 얼굴을 찌푸리시던 분이 맞나 싶을 만큼 혈색이 좋고 눈가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봤죠. 날짜를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서랍을 더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영수증이 더 있었습니다. 마사지 샵 영수증이었습니다. 4명분이었어요. 골프장 그린피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역시 4명분이었죠. 날짜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시할머니 기일 전날, 추석 전날,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전부 순자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날이거나 제사 뒷정리를 하던 날이었어요.
단 한 번도 우연이 없었습니다. 전부 맞물려 있었죠. 순자는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안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울음이 나와야 하는데 눈물이 없었죠. 화가 치밀어야 하는데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독이 천천히 퍼지는 것처럼 그 텅 빔이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번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안방을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엎어놓고 다시 닦고 그러는 동안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죠. 순자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미란이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죠. 늘 있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란이 무심코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형님한테 보내신 한우, 저한테도 조금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가 냄비 안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데가 있어. 큰애가 병원 때문에 워낙 바쁘잖니. 그렇게 고생하는데 몸보신 좀 해야지. 너희 집에도 한번 보내줄게.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당연한 일을 말하듯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순자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순자가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순자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기 배송은커녕 생일날 반찬 하나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껏 부족함을 모른다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아니, 부족함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왔는지도 몰랐죠. 주방 미닫이문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다시 국자를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입술을 꼭 다물고 국을 저었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미란의 아이 돌잔치 사진첩을 거실에서 함께 넘기다가 사진 속 유모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크고 세련된 외제 유모차였습니다. 순자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무심코 물었죠. 저 유모차 완전 고급스럽네요. 어디서 샀어요? 미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골라주셨어요. 같이 백화점 가서 샀잖아요, 어머님. 어머, 이 애는 내가 언제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호호. 시어머니가 약간 당황한 듯 화제를 돌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순자의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사준 것은 시장 좌판에서 산 베넷 저고리 2벌이었습니다. 둘째 아이 때는 그마저도 없었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도 첫째 정숙에게는 한우가 가고 있었을 겁니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자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발견은 영수의 휴대폰에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영수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어요. 순자는 옆을 지나다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창에 단체 대화방 이름이 보였죠. 우리 가족 다 모여라. 순자는 그 방의 이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화면 속 대화방에서 웃음 이모티콘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올린 모양이었죠. 마사지 샵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하트를 달았고 미란이 부러워요 라고 썼으며 신우이가 다음엔 같이 가요 라고 답을 달았습니다. 순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순자가 보낸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순자라는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영수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왜? 뭐야?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죠. 그게 무엇인지 그날의 순자는 아직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영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간의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제사 전날 밤의 기름 냄새, 새벽에 혼자 치우던 뒷정리, 친정 오빠에게 손을 벌리며 떨리던 목소리, 명절마다 들어온 그 말. 친정은 다음날 가거나 그 전 주말에 다녀오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었죠. 순자의 친정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추석,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순자는 시댁에 있었어요. 오빠가 나중에 전화로 말해줬습니다. 그 추석에 어머니가 창문으로 골목을 내다보시며 순자는 왜 안 오냐고 여러 번 물으셨다고요. 밥도 제대로 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친정 마당 평상에 앉아 어머니와 나란히 수박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볼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26년치의 서름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26살부터 적어온 가계부였어요. 첫 장에는 신혼 시절 살림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쌀 한 포대가, 콩나물 한 봉지, 두부 2모. 글씨가 가늘고 또렷했어요. 순자는 그 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절엔 이 노트가 이런 용도로 쓰일 줄 몰랐죠. 살림을 아끼고 모으는 기록이 될 줄만 알았지 언젠가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제사비용, 재료비부터 적었습니다. 26년 동안 제사 한 번에 들어간 식재료 값을 기억을 더듬어 계산했어요. 초반엔 20만 원이 채 안 됐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해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은 한 번에 50만 원이 훌쩍 넘었죠. 제기 교체 비용도 있었습니다. 깨진 제기를 바꾸고 오래된 제상보를 새로 맞추고 촛대를 교체하고 그 비용들을 항목별로 나눠 적었어요. 1년에 10번, 26년. 숫자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볼펜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파트 전세금 하나가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26년 동안 고스란히 이 집 제사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전부 순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결혼 초부터 공장 격리로 일하며 모은 월급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밥을 짓고 주말엔 시댁에 불려가고 그 사이사이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고된 하루하루가
이 숫자 하나로 압축됐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제야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 감추어 두었던 감정이 숫자 앞에서 비로소 윤곽을 드러낸 거죠. 다음 페이지엔 시부모 병원비를 적었습니다. 시아버지 허리 디스크 수술 날짜와 금액, 시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와 금액을 차례로 썼어요. 기억이 정확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친정 오빠에게 전화하던 순간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리길 반복하며 머릿속으로 말을 고르던 그 밤이 눈을 감으면 지금도 떠올랐습니다. 금액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빠한테 빌려서 냄. 형님은 바쁘다고. 동서 아가씨 모두 형편 어렵다고. 적고 나서 잠시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닌데 적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말로 하면 사라지지만 글자로 적으면 남으니까요. 이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에 순자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처음으로 종이 위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왼쪽엔 제사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집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전부 기억에서 끌어올렸어요. 달력을 펼쳐서 기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옮겨 적었습니다. 오른쪽엔 어머님의 서랍에서 꺼낸 영수증들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온천 리조트, 마사지샵, 골프장. 두 줄을 나란히 놓고 보는 순간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긋나는 날짜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마사지가 있었고 명절 전날이면 온천 체크인이 있었어요. 가장 힘든 날들을 정확하게 골라서 네 사람은 제 편한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가 혼자 감당한다는 걸 알면서 그 시간을 택해서 빠져나갔던 겁니다. 순자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볼펜을 집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명절 날짜를 적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26년치를 전부 썼어요. 그 옆에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친정 못 간 날, 시누이 내외 상차림한 날, 친정은 다음 날 가라고 들은 날, 그 전 주말에 다녀오라고 들은 날. 다 적고 나서 맨 아래 칸에 짧게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추석. 나는 시댁에 있었음. 그 글자를 쓰는 순간 볼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랜 친구 해숙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해숙은 3년 전부터 순자에게 같이 해보자고 했던 사람이었죠. 순자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시댁 눈치가 보였고, 영수 눈치가 보였고,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죠. 그날은 달랐습니다. 해숙아, 나 그 얘기 아직 유효해? 해숙이 잠깐 놀란 듯 했습니다. 야, 진짜? 드디어 결심했어?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숙은 그날 오후에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커피숍에 마주 앉아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가게 위치, 임대료, 메뉴 구성, 초기 자금. 해숙이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고 모르는 부분은 물었어요. 평소에 순자답지 않게 말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부모 병원비를 빌릴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 없었죠. 오빠, 나 돈 좀 빌려줘. 이번엔 꼭 갚을 수 있어. 오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창업 자금. 수화기 너머로 오빠가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야, 너 괜찮아? 갑자기 창업은 무슨 창업이야?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 오빠. 이제 괜찮으려고 하는 거야. 내 인생 살고 싶어. 제발 도와줘. 오빠. 오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아서였죠. 오빠의 그 짧은 알았다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깊게 닿았습니다. 반찬가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흐린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해숙이 옆에서 증일란에 서명을 해줬어요. 22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직 간판도 없고 진열대도 텅 비어 있었죠. 순자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도, 제사 음식 냄새도, 시아버지 술상에서 나던 막걸리 냄새도 없었어요. 그냥 빈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순자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 공간이 자기 것이라는 느낌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천천히 현실로 스며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다음 제사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마지막. 노트를 반으로 접어 갈색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동안 이 창문을 수도 없이 바라봤지만 그 하늘이 그렇게 넓어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사 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사 전날이면 몸이 먼저 알았죠. 자명종보다 빠르게 눈꺼풀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죠. 지금까지는 오늘도 해야 한다는 무게로 눈을 떴지만 오늘은 오늘로 끝난다는 생각으로 눈을 떴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영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55살의 얼굴이었어요. 26년을 함께 이 방에서 잠든 사람이었죠. 그 얼굴에서 순자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표정 하나였을까요? 어느 쪽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순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나갈 채비를 하고 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새벽 시간이라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냉장고 안에 전날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뺀 채 물기를 제거해 두었고 고사리는 삶아서 양념까지 버무려 두었으며 전 재료들은 크기에 맞게 썰어 접시에 올려 랩을 씌워 두었어요. 제사 준비라면 눈 감가도 할 순자였죠. 몸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전날 저녁에 혼자 해두었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매듭을 묶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기름 얼룩이 군데군데 배어 있었고 끈이 한번 끊어져서
직접 꿰맨 자국이 있었죠. 버리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순자는 그 얼룩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마저 묶었어요. 오전 10시쯤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핸드백을 팔에 걸고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방 쪽을 흘끔 봤습니다. 어머? 올케 벌써 시작했네? 역시 부지런해. 신우이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칭찬인지 인사치레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 말을 순자는 계속해서 들어왔던 거였죠. 오늘은 그 말이 귀에 다르게 들렸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이 내가 하면 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아마 처음부터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을 뒤집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조금 있다가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니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죠. 어머님, 요즘 좋다는 홍삼이에요. 피로 회복에 좋대요. 시어머니가 반색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는 항상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아. 미라는 코트를 벗으며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저 뭐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대구포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동서. 혼자 할게. 미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말 그대로 안도였어요. 거절당할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도와야 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미라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한 번도 실제로 도운 적이 없던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전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동태전, 애호박전, 두부전, 육전, 깻잎전. 접시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들이 쌓여 올라갔습니다. 주방 안은 기름 냄새와 열기로 가득했어요. 순자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썹을 타고 내려왔죠. 손등으로 닦을 틈도 없이 다음 재료를 팬에 올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미용실 얘기를 하고 신우이가 여행 얘기를 꺼내다가 음식 얘기를 했어요. 미란이 아이 학교 얘기를 하다가 명품 가방 얘기를 했습니다. 4가지 목소리가 뒤섞여 거실을 채웠죠. 순자는 한 번도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부르지 않았고 들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늘 그랬습니다. 순자의 자리는 거실 소파가 아니라 주방 싱크대 앞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거실에서 시어머니에게 슬쩍 말했어요. 엄마, 나 미란이랑 근처 마사지 샵 다녀와도 되지? 올케는 혼자서 워낙 잘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녁 전까지만 와. 그리고 주방 쪽을 향해 말했어요. 둘째야, 괜찮지? 순자는 삼색나무를 묻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손도 멈추지 않았어요. 신우이와 미란이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낮아졌죠. 주방에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 전 부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26해 동안 들어온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깐 팬 위에 전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죠. 잘 구워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 갈색 봉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을 뒤집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 신우이와 미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고 나른한 표정이었어요. 마사지를 받고 온 사람 특유의 풀어진 몸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주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올케 벌써 다 됐어? 정말 빠르다. 순자는 제사상 배열을 확인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부엌 안을 보며 말했어요. 형님, 배고픈데 먹어도 돼요? 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순자는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따로 빼놨으니까 먹어. 미란이 전 하나를 집어먹으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거실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순자는 마지막 제수 음식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탕국, 삼색나물, 포, 적, 전, 과일매, 갱. 매년 똑같은 배열이었습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을 바라봤습니다. 완성된 제사상이었습니다. 32가지 음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음식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이 상을 완성하기 위해 순자가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했죠. 아마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줘야 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 주머니 속 갈색 봉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봉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동안의 서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들이쉬었어요. 자정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복을 갖춰 입고 나오셨어요. 영수와 신우이 남편이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으며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야, 수고했다. 26년간 들어온 말이었죠. 수고했다. 그리고 다음 기일에 또 불렀습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또 불렀어요. 반복이었죠. 그 말이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도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향이 피워지고 술이 따라지고 절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도 절을 올렸어요. 이마를 바닥에 댈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이 바닥에 이마를 댄 횟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천천히 이마를 들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나누고 상을 물리는 순서가 시작됐어요. 신우이 남편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미란이 아이에게 줄 음식을 챙겨 담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었어요. 아무도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설거지를 도우러 오지 않았죠. 늘 그랬듯이 뒷정리는 순자의 몫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접었어요. 그리고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발소리가 없었는데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어요. 신우이가 핸드백 정리를 멈췄습니다. 미란이 음식 챙기던 손을 내렸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방 안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어요. 오늘 제사 끝났으니 저 이 집 며느리 그만두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노트 페이지들이 반쯤 펼쳐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들과 숫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26년간의 서름이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을 관리하려는 듯 목소리가 오히려 더 느긋했습니다. 둘째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제사 막 끝났는데 다들 피곤하잖아.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으로 짚으며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사 비용입니다. 26년치예요. 재료비, 소모품, 제기 교체 비용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수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신우이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챙기던 음식 봉지를 내려놓으며 눈치를 살폈죠. 신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조상님 모시는 게 돈으로 따질 일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 순자를 대할 때의 느긋함이 사라진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참, 아가씨는 제사 안 지내봤으니 모르시겠네요. 그쵸? 생각보다 많이 나간답니다. 영수증 보여드릴까요? 자그만치 1억 4천이에요. 그리고 항상 저 혼자 준비했으니 제 인건비까지 하면 2억은 주셔야겠네요. 순자의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죠. 순자가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부모님 병원비입니다. 시아버님 허리 수술, 어머님 무릎 수술비요. 합쳐서 1,500은 되네요. 형님은 바쁘셔서 동서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가씨도 돈이 없다고 안 주셨죠? 애들 아빠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해서 2번 모두 제가 친정 오빠한테 빌려서 감당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귀까지 붉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병원비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하더냐? 가족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따질 일이야? 억울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준다고 하셔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셨죠?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시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죠. 두 줄로 나란히 적힌 날짜들이 드러났습니다. 왼쪽은 제사 날짜예요. 오른쪽은 온천 영수증, 마사지 영수증, 골프장 영수증에 적힌 날짜이고요. 항상 제가 제사 음식을 만들던 날에 네 분이서 좋은 데 다녀오셨었네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미란이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만 표정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가 잠깐 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내가 잘하니까 어차피 손 느린 늙은이와 집안일 못하는 애들은 빠져준 거야. 옆에 있어봤자 거슬리기만 할 것 같아서 배려한 거라고.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순자 일하는 거에 방해될까봐 배려했다는 말이었죠.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눈빛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않고 하니까 당연하게 식모 취급하신 거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순자는 봉투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명절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였죠. 이 집에 시집 오고부터 저는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아가씨 부부 오시면 상 차려야 한다고 붙잡으셨죠? 친정은 다음날 가라고, 그 전 주말에 다녀오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순자가 계속했어요. 제 친정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추석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날 어머니가 골목을 내다보시며 저를 기다리셨다고 오빠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순간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도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 다들 피곤한데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순자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가족 단톡방?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단톡방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연락하는 거지. 올케는 워낙 바빠 보여서 그냥 뺀 거예요. 우리가 괜히 시간 뺏을까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친정은 다음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유난을 피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26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었어요. 다음날 가면 되잖아. 그 전 주말에 다녀오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유난이냐? 26년간의 그 말들이 한꺼번에 귓속으로 쏟아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마지막 추석 창문 앞에 서서 골목을 내다보셨을 어머니의 뒷모습이 스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전을 부치던 수백 번의 밤이 스쳤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손을 벌리며 떨렸던 목소리가 스쳤죠. 온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네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제사상을 움켜쥐던 순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국그릇이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보를 순식간에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전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삼색나물이 뒤엉켰죠. 과일이 제각각 굴러 흩어졌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리다가 꺼졌어요. 제사상이 기울어지며 26회의 음식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야! 미쳤어?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란이 뒤로 물러섰어요.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수가 벌떡 일어났죠. 신우이 남편이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는 그래서 명절 당일 점심만 되면 쏜살같이 친정에 왔나요? 제사 끝나면 짐부터 챙기던 동서는 왜 나만 못 가게 해요? 누구는 가도 되고 누구는 못 가는 게 어딨어요? 나도 집에 가면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왜 며느리 차별하세요? 형님한테는 매달 한우며 공국이며 챙겨보내시고 막내한테는 명품 유모차 사주셨죠? 아무도 순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무너진 제사상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순자의 피땀 어린 노동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를 향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렇게 순자를 바라본 적이 없었죠.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고요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 식모였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신우이가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눈물을 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올려둔 낡은 앞치마만 한 번 봤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갈색 봉투만 손에 들었습니다. 앞치마는 그 자리에 두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깨끗한 공기였어요. 순자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골목에 나서자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었죠.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걸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냥 걸었어요. 발밑에서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는 이 골목을 자신의 발소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영수가 뛰쳐나왔어요.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발을 구겨 넣으며 골목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골목을 달리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어요. 순자야! 순자야, 잠깐만! 순자의 발걸음이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멈춘 건 영수의 목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느긋하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헐레벌떡 따라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하얀 입김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잡힌 팔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떨림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일단 들어가자. 오늘 너무 감정이 격해진 거야.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응. 영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급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순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26년간 영수는 늘 그랬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덮었고 문제가 생기면 피했으며 순자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면 못 본 척했습니다. 갈등 회피가 아니라 순자 회피였습니다. 순자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늙었습니다. 순자도 늙었지만 영수도 늙어 있었죠. 그동안의 세월이 두 사람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세월이 담긴 방식이 달랐어요. 순자의 얼굴엔 주방의 열기와 피로가 새겨져 있었고 영수의 얼굴엔 그 모든 것을 모른 척해온 방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톡방 알면서 왜 말 안 했어요? 영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별 내용이 없어서. 26년 동안 명절에 친정 한 번 못 간 것도 별 내용 없어서예요. 병원비 2번 오빠한테 빌려서 낸 것도 당신은 별 내용 없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열었다가 또 닫았죠. 그 세월 동안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됐을지 순자는 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강이 이미 흘러간 뒤에 둑을 쌓아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세월들을 지금 와서 붙잡을 수 없었죠. 순자도 알고 영수도 알았습니다. 영수의 손이 순자의 팔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잡았던 손을 놓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며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떨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그동안 순자를 위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영수도 알았을 겁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 끝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향해 걸었어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골목을 울렸습니다. 낙엽이 발에 밟혀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죠. 어디선가 밤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는 골목 어귀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르지 않았어요.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겨 신은 구두 안에서 발이 시렸겠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물러나고 골목마다 개나리가 피어나던 4월이었어요. 경기도 외곽 작은 상가거리 2층짜리 건물 1층 모퉁이 자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연한 하늘색 바탕에 흰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순자의 손맛. 개업 첫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어요. 깻잎조림, 멸치볶음, 무생채, 고사리나물, 도라지 무침, 어묵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26해 동안 시댁 제사상에 올리던 손맛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순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작했고 순자가 원하는 만큼만 만들었으며 순자가 정한 가격표가 진열대 앞에 붙어 있었어요. 해숙이 옆에서 진열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얼마나 팔릴 것 같아? 순자는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문을 열기도 전에 단골이 생겼습니다. 해숙이 주변에 입소문을 낸 덕도 있었지만 전날 간판을 보고 기다렸다는 동네 할머니 2분이 개업 시간에 맞춰 서 계셨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는 것이 이렇게 뭉클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반찬 하나를 사간 손님이 다음 날 2통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이웃을 데려왔어요. 오전 11시가 되기 전에 깻잎조림이 먼저 동났습니다. 순자는 빈 진열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가게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시댁 주방에서 수도 없이 만들어 온 반찬들이 이 자리에서 팔리고 있었죠. 26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손맛을 낯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찾아왔습니다. 해숙이 옆에서 팔꿈치로 슬쩍 찔렀어요. 봐봐, 내가 뭘 했어. 이 손맛을 왜 지금껏 숨겨뒀냐고. 순자는 대답 대신 다음 반찬통을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였습니다.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서다가 순자는 골목 입구 쪽에 서 있는 사람을 봤어요. 코트깃을 세운 채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용기가 없었는지 아니면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순자도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영수를 바라봤어요. 코트깃을 세운 채 작아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6년 동안 제대로 함께한 적이 없던 사람이기도 했죠. 순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열대를 정리하고 저녁 마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고 싱크대를 닫고 내일 올릴 재료 목록을 수첩에 적었어요.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요함이었죠. 닫힌 유리문 너머로 영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올릴 반찬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었으니까요.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해숙이 먼저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순자 혼자 가게를 닫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빈 진열대 앞에 잠깐 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어요. 어깨도 당겼죠. 하지만 시댁 주방에서 느끼던 그 뻐근함과는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시댁 주방에서의 피로는 끝이 없는 터널 같았지만 이 가게에서의 피로는 내가 고른 길 위에서 생긴 무게였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 손으로 내가 원해서 일한 하루의 무게였죠. 순자는 가게 불을 껐습니다. 유리문을 잠갔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의 손맛. 4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개나리 향기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코트 단추를 잠그며 골목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로등이 앞을 밝혔죠. 순자는 그 빗속을 걸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 살 거야. 발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순자의 뒤로 물러났습니다. 앞에 또 다른 불빛이 켜졌죠. 순자는 계속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26년 만에 순자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보너스 이야기. 순자가 떠나고 첫 번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첫째야, 오늘 제사인데 일찍 좀 와야지. 어머니, 저 오늘 오전에 수술 있어요. 저녁에나 갈 수 있어요. 막내야, 내가 좀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해야겠다. 어머니, 저 오늘 애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3시쯤 되어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주방이 조용했죠. 순자가 있었다면 새벽부터 기름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을 시각이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미란이 먼저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뒤늦게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마트 다녀왔어. 이것저것 사왔으니까 내가 좀 해. 미란이 장바구니를 들여다봤어요. 도라지도 불려져 있지 않았고 고사리도 날 것 그대로였으며 전 재료는 손질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지금 시작하면 밤새워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라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같이 하셔야죠. 미란이 이를 앙다물며 말했어요. 정숙은 저녁 7시가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주방 안을 보자마자 미간이 좁혀졌어요. 미란이 땀을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었고 나물은 아직 절반도 무치지 못했으며 탕국은 간이 맞지 않아 미란이 연신 숟가락으로 찍어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나물 이쪽도 좀 해줘요. 정숙이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 방금 수술 끝내고 왔어. 손도 제대로 못 쓴다고. 저도 애 데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앞에 서서 말했어요. 왜들 이래? 순자는 혼자서도 다 했는데.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이 뒤집개를 든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같은 말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 말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에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아이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좀 해라.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라는 다시 전을 뒤집었고 정숙은 코트를 소파에 던지며 나물볼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사상은 자정이 넘어서야 완성됐습니다. 음식 가지수는 12가지였어요. 순자의 32가지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됐죠. 배열도 어긋났습니다. 탕국은 작고 전은 두껍게 붙여져 있었으며 나물 2가지는 결국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을 보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순자의 빈자리는 빠지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착해서 식모 취급당했던 둘째 며느리 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이라도 탈출해서 다행인 거겠죠? 혹시 지금 이 순간 순자처럼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수고는 반드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